선거법 이슈 좀 여쭤볼게요. 네네. 뭡니까 지금 정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지금 보면 지금 그냥 서 있습니다. 에? 그냥 멈춰 있어요. 아니 진도 나가야죠. 멈춰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고 정말 죄송한데요. 예. 이게 결국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양당 다 자기 기득권을 포기를 못하니까 협상이 한 발도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간사로서 협상 창구 중에 하나지만은 네. 이거는 뭐 간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결국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국민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무슨 목표를 정하느냐 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반 되는 쪽으로 무조건 결정하자 이렇게 될지 네. 아니면 뭐 과반이 안 되더라도 정치가 개혁되는 방향 혹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좀 다양성의 정치 이런 걸 추구하는 쪽으로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정할지 이 양자 간에 민주당도 갈림길에 서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뭐 원래 대놓고 그냥 우리는 손해보는 일은 1도 안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내 거는 내가 지킬 테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배를 째다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욕망에 충실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선거에 당선되면 또 정확하게 본인들을 지지해준 집단의 부자들에게 충성하는 기득권에 충성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민주당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예.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하려면 민주당이 반드시 다수 의석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솔직히 말하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전선을 확실히 칠 수 있다.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치의 방향은 그래도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연합정치가 가능한 모델로 그리고 소수정당의 진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표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논의를 해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퇴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의견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는 네. 저는 명분을 우리가 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방향과 가치 그 기치가 없는 정당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당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정당이 되는 것이지 민주적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저는 오래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을 이기는 거에만 목매달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선 때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야 되고 네.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무모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무기도 없고 갑옷도 하나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고민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한 합의안을 만들되 우리가 그동안에 약속해오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의 존중, 네. 소수당의 진출, 그다음에 연합정치 가능성 네. 이 있는 제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진지하게 저는 밀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네.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네. 절반 이렇게 나누어서 네. 전체를 병립형으로 하지만 네. 예를 들면 거대 정당들의 총합의 몫은 50% 정도를 못 넘어가도록 그러면은 24석. 24석. 47일이니까 24대 23. 그래서 네. 뭐 그거는 거꾸로 될 수도 있고 23, 24는 뭐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예. 또 조금 더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 1당, 2당이 지금 두 개 정당이 지역구에서 교섭단체를 넘게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국민의당이나 뭐 새로운 신당이 나와서 지역구에서 예. 20석 이상 가져가는 데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신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역구에서 교섭단체 이상을 확보하는 정당들의 비례대표의 총합은 네. 24개로 묶자. 예, 묶자. 예. 그리고 나머지 23개는
뭐 비례정당, 소수정당, 원외정당에게 나눠주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47석이 아니라 한 470석 정도 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30대 17이었잖아요. 30석이 연동형이고 17석이 병립형이었거든요. 병립형. 그건 30석이 연동형이 되다 보니까 1당 2당이 다 그렇죠. 가져가는 더불어시민당과 무슨 당이었죠? 저쪽에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당이 생겨서 30석 중에 상당 부분을 1당 2당의 위성정당이 먹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면은 지역구를 못 먹는 정당이 연동형은 지역구를 못 먹는 비례정당이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소수정당이나 이제 원외정당들한테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법대로 그대로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7석 전체가 다 연동형이 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소수정당이나 비례정당, 원외정당들에게 더 오히려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제도가 이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동형 현재 있는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경우는 이 주권자들이 기호 1번 민주당을 찍은 주권자가 민주당과 비스무리한 정당에게 투표를 하도록 이 주권자의 투표를 왜곡하는 왜곡 촉진법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1번 비스무리한 정당에게 골라봐 이거거든요. 이런 법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권자의 주권을 왜곡하게 만드는 제도니까 이거는 제도로서는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번 찍은 사람이 또 비례대표를 1번 찍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아이고 나는 1번 지역구는 찍었지만은 비례는 딴 사람 찍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구도로 선거법 자체가 조금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가 말씀드린 24대 24만도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47석 전체를 다 병립형으로 하고 평으로 가서 그냥 득표자로 나눠 가지자. 나눠 갖자. 아, 명쾌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이 계속 버틴다면 민주당이 결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는 바닥바닥 다가오고 사실 이미 늦었어요. 결정도 해야 되고 사실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공론조사도 하고 사실 국민들의 뜻은 비례를 늘리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석도 늘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몽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이 결단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시민사회는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앞으로 나가는 미래를 지향적인 제도면 모르겠는데 우리 정치를 다시 후퇴시킬 것이다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리는 못 가는 거고요.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저는 현재 현행법대로 가야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점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윤석열 정부를 정말 심판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동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 정당 시민사회가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정부 심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는 총체적인 대응 체제를 만드는 상황에 민주당이 핵심 동력으로 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주도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의 몫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 이외의 정치 세력이나 시민사회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현재 있는 우리 헌정구조와 선거법의 취지상 네. 우리가 또다시 위성정당을 주도하거나 예.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예.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위해서라도 저는 바람직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더 이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오히려 저는 투표장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된다면 네. 저는 뭐 시민사회도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정치권들도 네. 저는 지혜를 당연히 모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이태호 위원장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시민사회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합정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정의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지난 촛불혁명에서 개혁입법연대 그리고 탄핵연대. 그러니까 이 탄핵연대에는 사실 당시에 탄핵에 투표를 함께 가결표를 던졌던 그 시절에는 새누리당입니까? 예, 국회의원들. 네. 이분들도 사실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연합정치가 가동됐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그 연합정치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개혁입법연대가 실질화되지 못하면서 뭐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우 간의 불신이 너무 많이 쌓인 거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어렵게 되고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뭐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저는 이제 됩니까? 원인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하나는 전 세계적인 양극화가 이제 하나의 배경이고 네. 우리도 이제 사실은 자산층과 비자산층 네. 그리고 뭐 이 계층 간의 그런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면서 유튜브 환경이나 네. 여러 이제 매체 환경들의 변화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되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체가 강화되고 이런 방식의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 뭐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극화되면서 오히려 정치적 보이스 목소리가 극단화되는 이런 추세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한국도 지금 최근에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는 이 극단적인 이 대결 구도 거의 뭐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거의 잡아가려고 하는 네. 그래서 뭐 전부 이제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악마화시키는 이런 정치의 이제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에 있는 정치와 이 거대 정당들의 입지가 오히려 공고화되는 이런 이제 그게 하나의 배경이라고 보고 네. 또 하나의 배경은 금방 말씀 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연합 정치가 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또 그 당시에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적폐청산의 과정과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적폐청산의 과정 속에서 이제 정치 세력들이 좀 이렇게 적폐청산의 기간이 좀 상당히 더 걸리고 하면서 이 이제 정치가 복원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 거기다가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국정의 모든 사실은 동력이 코로나를 그렇죠. 이제 극복하는 쪽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연합 정치를 가시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 실험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연합 정치, 그 탄핵 이후에 탄핵 연합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의 어떤 구도로 좀 나아가 보는 이런 게 좀 제대로 못 됐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지금이라도 저는 저희들이 다시 이제 꿈꿔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우리가 지역 균열,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경상도, 전라도, 네. 충청도 이렇게 막 옛날에 네. 분열되었던 그런 구도도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가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이 다시 자기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시민사회의 보이스도 그 전보다 정치권에서 더 대변해야 될 이런 뭐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에
반윤 정치적 연대. 네. 그러니까 반윤 선거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면 네. 저는 이후에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정치연합, 네. 연합 정치가 다시 저는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 전반을 보면 보수는 그래도 뭐 이준석도 있고 천하람도 있고 뭐 자기들끼리 어떤 보수 혁명을 위해서 뭐 판가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득권화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586 정치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 조금 비판의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연일 586 정치인들을 이렇게 딱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 벌은 적이 없고 오로지 학생운동 경력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판을 기웃거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좀 아프시기도 하십니까? 아프죠. 사실은 우리 586이라고 불리는 네. 정치 세력이 최근 한 20년간 대한민국의 한 축을 네. 구성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나이가 들듯이 우리도 이제 자리를 잡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기득권화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기를 저는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이게 생각이 젊지 않은 게 아니듯이 네. 나이가 젊다고 그가 그냥 그렇습니다. 생각이 프레시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도 보면은 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네. 예. 그건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아스팔트 보수 대변인이냐 이런 비판도 뭐 있죠. 그런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겸허하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소위 이제 586이라고 국민들이 불리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는 심각하게 우리도 혁신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출마, 불출마 이런 뭐 이제 갈림길에 서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어떤 행태,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놀고 먹는 거 아니냐, 혹은 아니면 너무 미적거리는 거 아니야? 이제 개혁적이지 않지 않아? 네. 뭐 아니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런 국민의 따가운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들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치열하게 저는 지금부터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뭐 고민들, 논의들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